연세대학교 무종린입니다. 저는 오늘 골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골목의 미래가 뭔지.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산업에서 일을 하실 텐데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도 왔고 그 전부터 골목 상권이 어렵다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과연 골목 상권이 어려운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새로운 기회가 많이 나왔는데 많은 그 기회가 저는 골목 상권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마트한 그런 기술 그리고 미래 세대의 취향에 맞는 어떤 공간, 콘텐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정부가 여러분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제가 강연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기회를 준다. 참 어렵죠. 대개 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8개월의 경험을 보면 우리 활동 공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집으로 그리고 중심지나 관광지에서 동네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언택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우리 생활을 보면 언택트, 홈택트, 로컬택트라고 제가 부르는데 온라인, 집, 그리고 동네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자, 집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재택근무하고 우리가 외부 외출을 잘 안 하니까 집에서 단순히 우리가 잠만 자고 나오는 데가 아니고 지금은 가서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활동은 동네입니다. 우리가 원거리 이동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생활 반경이 좁혀서 그리고 경기도도 그렇지만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 화폐라든가 재난 구호자금 전부 이렇게 우리가 동네에서 쓰게끔 그렇게 정부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비를 이제 동네 중심으로 많이 하고 우리 방역도 우리가 동네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냥 거의 매일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았던 구청이라든가 시청에서 재난 문자가 계속 오고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좀 동네 상권을 살리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언택트, 홈택트, 로컬택트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로컬 기술 기반 생활권 도시를 우리 구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집 주변에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500m 안에서는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8%씩이나. 근데 집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소비가 줄어들었다. 그런 통계가 있고요. 상권도 보면 배후에 큰 주거지가 있는 동네 상권은 거의 매출을 회복했고 지금 어려운 상권이 대학가, 관광지 그리고 중심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중심지에 잘 안 가고 가더라도 회식 같은 거 안 하고 집에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상권 중심으로 상권이 회복하고 있고 코로나 수혜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늘어난 업종을 보면 의외로 동네 업종이 탑 10 중에 5개나 올라가 있습니다. 매출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좀 깜짝 놀랄 일인데 자전거 매출이 가장 올라갔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걷고 자전거를 타길 원합니다. 특히 동네 안에서. 언론에서는 인터넷 쇼핑 얘기를 많이 하지만 슈퍼마켓이라든가 정육점 이런 동네 업종들이 매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동네 업종에 저는 기회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뢰도가 많이 변했는데 의외로 이웃과 정부가 신뢰도가 오른 기관 리스트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웃이 중요했나? 지방정부가 중요했나? 이렇게 큰 고민을 안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웃이 중요하고 지역정부도 우리 실생활에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행은 어떨까요? 여행도 보면 사람들이 동네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좋아하세요? 제주도 가시면 옛날에는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제주도 가면 한 동네에 가서 거기서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보면 제주도 여행자들의 동선을 보면
보시면 성산, 예를 들면 78%가 무슨 뜻이냐면 성산에서 이동하는 사람들 78%가 성산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니까 딴 지역에도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민도 그렇고 여행자도 그렇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산에 가더라도 2박 3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관광 자원이 있다는 뜻이고, 많은 사람들이 성산에 가서 성산 문화 그리고 현지인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여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우리가 동네 중심으로 한다. 이거는 코로나 사태 전에도 이미 시작된 트렌드입니다. 자, 우리 주거 지역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 살면 교회에서 지하철 타고 출퇴근한다고 생각하지만 2018년 이미 회사원의 절반 이상이 한 자치구에서 살고 일한답니다. 한 15년 전부터 밀레니얼들이 직장 근처에 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삶의 질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지옥철에 낭비하는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했기 때문에 직장 근처에서 산다. 그래서 자동차도 잘 안 사고, 코로나 이후에 생활 반경이 좁혀졌다는 건 오히려 밀레니얼들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일자리를 좀 더 좌측으로 분산시키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해 보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도시를 그리고 어떤 동네를 만들어야 될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원히 안 돌아올 어떤 문화는 해외여행, 원거리 출퇴근, 대형 실내 공간은 앞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어떤 인구 밀도가 있어야지 어떻게 상권이 있고 또 복지 전달하기도 쉽고, 예, 방역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을 잘한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동네 상권이 살았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동네 상권이 그래도 튼튼한 편입니다. 집 밖으로 걸어 나가서 약국이 있고 의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아프면 동네 의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동네 약국에서 약을 산다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혜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 밀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동네 안에서는 가능한 걷고 자전거 타고 우리 건강에도 좋지만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행 자전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그 결별 대상, 유지 대상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 주거, 놀이를 근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생활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권 도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들어보신 건가요? 사실 그 도시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한 동네에서 일하고 살고 즐기는 그런 도시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골목길 도시라고도 부르고 사람 중심 도시, 걷고 싶은 도시, 휴먼 스케일 도시, 또 이제 젊은 사람들 언어로 보면 라이프스타일 도시, 전부 일, 삶, 놀이를 한 곳에서 하는 그 도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가능하게 하는 그런 도시를 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선진국 도시들은 이렇게 생활권 도시로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5분 도시라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시장이 이번에 올해 재선 캠페인하면서 제시한 파리 비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집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시설을 15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답니다. 어떤 뜻이냐면 자전거 도로를 구축해서 자전거로 내 직장 그리고 가게, 공원 이런 시설을 15분 안에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포틀랜드도 보면 도시 경제를 동네 단위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면 동네 경제 기본 계획을 수립해요. 자, 우리는 보통 국가 경제 기본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동네 경제 기본 계획이라 좀 생소하시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 그리고 머물고 싶은 동네를 만들면 창의적인 사람들, 창의적인 기업들이 알아서 우리 동네로 오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국가 산업을 우리가 선정해서 정부가 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R&D 지원하고 인력 지원하는 그런 방식은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기도 전체 생활권 도시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일단 대도시,
경기도에도 큰 도시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좀 그 자치구 중심으로 이렇게 분권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부에서 일하고 중심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로 일자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자치구, 읍면동 사무소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된다. 대도시는 이렇게 분산시켜야 되지만 중소도시는 오히려 통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어떤 방역시설, 복지시설, 그리고 기업 생태계 시설을 좀 이렇게 모아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도시는 오히려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보면 도시 분산과 통합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무래도 생활권 도시가 성공하려면 생활권 도시에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굿뉴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을 확대하면 재택근무,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활권 아니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큰 불만이 뭐가 있었냐면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뭐 병원이 없다. 큰 병원이죠. 그리고 뭐 학원이 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중심부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들이 이제 우리 생활권으로 돌아올 텐데 생활권에 더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즘 동네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행자를 우리 동네로 유치해야 되고 우리가 식품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가장 안전한 식품은 우리 동네에서 재배하고 우리 동네 사람이 유통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전국 푸드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전국 각지에서 배송받는 그런 식품을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로컬 푸드가 잘 만들어지면 저는 로컬 푸드가 더 안전하고 신선하고 값이 싸기 때문에 로컬 푸드를 선호한다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로컬 푸드 시스템을 우리 동네에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집 가꾸기, 집 수리, 뭐 가드닝 이런 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이 되고요. 요새 밀레니얼 중심으로 뭐 캠핑, 뭐 차박 그리고 뭐 등산을 많이 하는데 우리 동네마다 산이 있어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까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뭐 경기도나 서울 살면서 우리 그 동네 안에 있는 계곡이라든가 어떤 자연을 우리가 즐기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즐기지 않는 이유가 그 주변에 우리가 매력적인 어떤 상업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계곡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불법 시설을. 그래서 우리가 좀 쾌적하게 우리 계곡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아기자기한 그런 상업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등산하기 전에 그 입구에 그 작은 사랑마을이 있다든가 이런 우리 미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태가 사실은 우리가 환경을 너무 지나치게 파괴했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자연 환기기술, 환경기술에는 계속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동네로 인재와 산업이 올 텐데 우리가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도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전통시장이라든가 동네 상권 여기를 좀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트렌드를 보면 자연과 가깝고 그리고 배우 인구가 많은 상권은 지금 오히려 회복할 뿐만이 아니고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상권을 자연, 동네 중심으로 우리가 재편해야 된다. 첫 번째 과제. 그리고 시장 안에서도 각 가게 어떤 공간 안전성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환기 기준이라든가 그걸 강화하고 환기 시설에 투자를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게 그렇죠? 시장에 있는 가게를 찾을 수 있는. 근데 시장은 이미 야외에 있기 때문에 어떤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보다는 환기가 훨씬 더 좋은 편이에요. 이 장점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너무 지나치게 투자하면 안 되는 분야가 택배도시라고 부르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와 물류센터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늘에는 드론이 날아다니고 지하에는 택배 트럭이 배달하는 터널이 있고, 그리고 도로에는 택배 전용 도로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너무 저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동네가 강하기 때문에 방역도 잘했고 우리 삶의 질이 높은 건데, 우리 동네 상권도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너무 상권을 당연히 생각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택배 도시를 원하는 같은 도시가 진짜 생기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외로우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집 바깥에 나가도 아무것도 없고 드론만 날아다니니까. 그런 도시를 저는 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도시냐 했을 때 한번 보시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포틀랜드 도시죠. 보시면 이 도로를 보세요. 보면 그 아웃도어 다이닝이라고 하는데, 가로 다이닝이 가능하게끔 보세요. 사람들의 보행로는 중간에만 없고, 길 바로 옆에, 그리고 가게 바로 옆에 저렇게 테이블을 놓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야외가 더 안전하니까 고객들이 식사할 수 있는 저런 그 보행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빨리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야외에, 특히 도로에 해야 되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로를 좁혀야 돼요. 차로를 좁히고 보행로를 넓혀서 저렇게 아웃도어 다이닝을 허용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저는 소상공인 공간이 안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대신 자동차, 그렇죠, 트래픽은 줄이고 저렇게 사진에서처럼 대중교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로를 우리가 빨리 건설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보행로를 넓혀서, 그렇죠, 소상공인이 장사하기도 좋고 걷기도 좋은 도로를 만들자고 하면 다 찬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자동차 도로가 좁혀져서 운전하기가 어렵게 된다? 하면 또 반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 결정을 해서 보행자 중심, 그리고 소상공인 중심의 도로, 그리고 도시를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도시를 잘만 관리하면 도시 전체, 동네가 창조적인 커뮤니티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창조도시 하는데, 그건 너무 실리콘밸리 이런 것만 창조도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동네에서 사업하는 사람 서로 협력하고, 그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어떤 혁신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그 커뮤니티가 창조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틀랜드와 같이 소상공인 중심의 창조도시가 경기도가 필요한 창조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국에는 창조도시가 없느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소상공인 중심의 창조도시는 골목상권입니다. 이 골목상권이라는 게 뭘까? 2005년부터 서울에 홍대, 가로수길, 이태원, 삼청동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여행 가는 동네 상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동네 상권인데 여행 가는 동네 상권, 이게 골목상권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단순히 상품을 유통하고 상품을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고, 경험을,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이 경험을 소비하고 가치를 소비하고 문화를 소비하는, 어떻게 보면 문화지구입니다. 그래서 동네 상권이 문화지구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 골목상권이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 골목상권을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했을 때, 근데 골목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간, 어떤 구조가, 건축 그 환경이 골목 중심, 그리고 이제 예술가들이 많이 골목에서 활동해서 그런 그 골목 문화를 만듭니다. 예술가도 중요하고. 하지만 여긴 상권 아니에요. 결국엔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문화가 골목상권 문화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골목상권이 어떻게 보면 뜹니다. 이게 성수동도 그렇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골목상권은 수원의 행궁동이에요. 행리단길이라고 하는데, 거기 어떤 데냐? 근데 문화자원이 엄청납니다. 행궁동에 가면 거기에 행궁도 있고, 그죠? 그리고 제일 큰 건 화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한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으로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쌌어요. 거기에 이제 가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가게가 잘 되는 걸 보고 다른 가게 따라가요. 그러면 가게가 20, 30개 모이면 이제 상권이 됩니다. 그럼 2차적으로 그 행궁동 자체가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지하철, 자동차, 아니면 보행.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골목 자원이 풍부하고 특색이 확실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골목 상권이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자원이 제일 중요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정체성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행궁동은 이미 그 단계로 간 거죠. 행궁동이야 뭐 정조, 행궁, 어떤 전통문화, 그래서 거기 공방도 많고 뭐 300년 된 전통시장도 있고 이런 문화자원을 다른 지역이 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궁동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골목상권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 4개 지역에서 시작된 이 골목상권이 지금은 전국에 거의 15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국의 골목상권 현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경기도가 인구수에 비해서 골목상권이 적어요. 지금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구수가 훨씬 작은 경상남도, 강원은 10개, 20개가 있고 서울은 56개나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서울이나 이런 그 지역 대도시에는 그 원도심이 그래도 그나마 잘 살아있는데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도시의 원도심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재개발했습니다. 그래갖고 골목 자원이 많이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근데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의 자연 그리고 경기도의 접근성 그리고 경기도의 건축 자원을 활용해서 더 많은 골목상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동네를 골목상권을 만들면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골목상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게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최소한 커피 전문점, 베이커리, 그리고 독립서점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문화지구가 되려면 문화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뭐 거창한 미술관, 박물관보다는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동네 그의 어떤 그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는 독립서점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머물려면 기본적으로 동네 호텔이 있어야 되는데 게스트하우스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개 업종만 있으면 일단 시작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음식점도 젊은 사람들 취향에 그런 어떤 뭐 파스타나 디저트, 양식 그리고 뭐 문화시설도 좋습니다. 갤러리, 그리고 사진관 요새 동네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가게가 모여 있어야 골목 상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골목 상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문화산업으로 발전한다. 2015년부터 뭐 홍대나 성수동 같은 어떤 가게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복합문화공간, 라운지, 살롱, 코워킹, 콜리빙, 로컬 편집샵.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네 문화를 파는 그래서 동네 안에서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 고객도 중요하지만 이 골목 안에서 기업들이 서로 행사를 많이 해요. 행사를 많이 하는데 보면 축제도 하고 마을 축제도 하고 그리고 뭐 팝업 스토어도 하고 서로 뭐 상품도 같이 기획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 자원을 빨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커뮤니티 비즈니스예요. 지금 계시는 전통 시장에서도 뭐 시장 축제도 하고 시장 캐릭터도 만드시고 전부 하시잖아요. 그 비슷한 일이 일반 상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면 젊은 사람 취향에 맞게끔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2단계로 발전하면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는데 그러면 창조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창조 인재가 여기 제가 리스트했지만 디자인 회사라든가 패션 기업 작은 규모의 그리고 뭐 건축, 미디어 스타트업들이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동네가 창조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 상권도 시작했지만 문화 산업 그다음에 창조 산업으로 우리가 이동한다. 그게 제가 경기도가 꿈꿔야 되는 도시의 미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골목상권으로 시작해서 창조도시가 된 도시가 홍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홍대압이라고 하는데 홍대압은 시작이고 마포구 전체가 홍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홍대라는 그런 문화지구가 서대문구 그리고 은평구로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말씀드렸듯이 한국을 대표하는 골목 브랜드, 커피 베이커리 브랜드들입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브랜드, 그리고 창조산업 브랜드가 홍대에서 계속 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뭐 글로벌 대기업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홍대의 경우를 보면 이 동네 브랜드들이 수십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기도도 창조 도시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도시를 살려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이게 보통 골목 산업이 문화 산업이 되고 창조 산업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화산업, 창조산업을 다른 지역에서 육성하면 안 돼요.
특히 문화산업, 창조산업은 크리에이티브라고 합니다. 창조적인 사람들이 일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획일적인 신도시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거기 가서 창조적인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수동 같은 데 가면 많은 창작 공간이 있는데 대개 보면 옛날 건물을 재생했다든가 그래서 골목길에 있는 단독주택 이런 데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쁘고 그리고 그 공간을 자유롭게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빌딩 안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골목 지역에 골목 산업뿐만이 아니고 문화산업, 창조산업도 육성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그래서 제가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는데 그때는 실리콘밸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피스 파크 같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우리나라도 아닌 분당 같은 지역인데 그때는 실리콘밸리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20년 전부터 미국의 젊은이들 취향이 바뀌어서 한국 기준으로는 성수동이나 홍대 같은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해갖고 그게 샌프란시스코 원도심이에요. 전부 이동을 하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이나 애플이 통근버스를 운영합니다. 1시간 거리인데 그렇지 않으면 안 오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세대 인터넷 기업들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을 해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신도심 실리콘밸리보다는 원도심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해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도심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네 번째가 오늘 제가 많이 강조해야 될 디지털 기술입니다. 도시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우리가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마트 도시 얘기를 많이 하면 우리가 자동차가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닌가 제가 항상 의심을 해요. 그러지 않고 일단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되고 우리가 포장 쓰레기라든가 다양한 쓰레기도 줄여야 되는 그런 친환경 기술이 중요한 건 저도 동의하고요. 보행자 기술. 자동차가 편리한 도시가 아니고 보행자가 편리한 도시. 그러려면 기술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접목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술, 그걸 지역 혁신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빅데이터나 리빙랩을 통해서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오늘 강조하는 소상공인 기술이다. 소상공인의 어떤 스마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기술인데요.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 공공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제로페이 그리고 공공 배달 앱 지역 화폐를 만들어 주셔서 혜택을 받으시잖아요. 기본 드시자면 소상공인의 어떤 비용을 줄여주고, 그죠? 수수료나 그런 배달 서비스에 많은 그 비용을 지불하시는 걸 좀 줄여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이 너무 많아요. 잡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식점을 하시면 요리에 집중하고, 그죠? 그런 창의적인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많죠. 예약, 그죠? 그리고 주문이라든가, 그리고 배달이라든가, 그리고 회계, 그리고 노무, 이런 업무는 플랫폼을 통해서 자동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털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하시면 그런 걸 전부 다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따로 광고비 안 쓰셔도 이런 포털에 들어가시면 위치 기반 서비스나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예약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해야 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인스타그램이에요. 젊은 사람들 많이 유치하고 싶으시면 인스타그램을 하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을 2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상인 개인 인스타그램 하나, 그리고 가게 인스타그램 하나. 그렇게 해서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녀분이나 친구들한테 도움받아서 인스타그램에 어울린 사진만 올리고 간단하게 많이 내용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나 이런 데 가시면 그런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리고 매장 자체도 하이텍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서비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더 많은 기회를 동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부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포스터에도 보듯이 모든 업무 영역에서 디지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이 참 중요한데 경기도가 이 소상공인 공공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선도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공 배달 앱, 지역 화폐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공공 앱이나 지역 화폐를 비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지지하시면 좋습니다. 왜냐? 뭐 효율성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죠? 공공 앱도 민간 앱이 있는데 왜 정부가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지역 발전, 그 지역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효율성만 따지면 지방자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효율성만 따지면 민주주의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한테 맡겨서 뭐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게 오히려 더 성장이 빠르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단순히 성장이라면 민주주의도 할 필요 없고 지방자치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부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공공 앱이나 지역 화폐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잘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역 정부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우리가 응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부 서비스도 있지만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포털에 들어가시면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니까 이런 그 서비스를 활용하시기를 제가 당부합니다. 그러면 왜 내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한 기술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이렇게 동네가 중요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동네에 밀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프랜차이즈 많이 걱정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 동네 어떤 그 플랫폼이 되려는 기업들이 생기는데 당근마켓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게 보통 동네 그 주민 간의 중고품 거래 사이트였는데 이게 점점 콘텐츠를 늘려가면서 동네의 모든 정보가 거기에 모여있는 포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당근마켓에 광고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 2015년에 창업을 했는데 당시에는 동네 거래가 큰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성견지명이 있어서 동네 포털로 지금 넘버원 중고품 거래 이커머스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당근마켓이 잘하니까 다른 대기업들도 자꾸 동네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쭉 제가 리스트했는데 계속 동네 상품을 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민들을 위한 그렇죠? 다른 동네에서 복사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콘텐츠를 빨리 개발해서 경쟁하기 전에는 대기업이 밀려오니까. 근데 대기업을 그냥 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상생해서 여러분들이 대기업 플랫폼에 입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건 여러분들에 달린 겁니다. 새로운 기회가 오는데 이걸 활용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보통 이렇게 지역에서 지역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어떤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런 사람들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면 뭐 특별한 사람이 로컬 크리에이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로컬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저는 강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동네에서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컬 크리에이터다.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소상공인 업종으로 시작합니다. 뭐 메이커, 독립서점, 수제 맥주, 그렇죠? 커피 전문점, 양조장 이런 데를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문화산업 창조사업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전국적으로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혁신적인 로컬 비즈니스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동네 사업을 하는데 그걸 공간으로 하면 앵커 스토어, 그리고 공간에서 안 하면 라이프스타일 로컬 콘텐츠, 로컬 인프라 사업이라고 하고 당근마켓이 어떻게 보면 로컬 경제의 기본 인프라를 깔아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로컬 인프라 기업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를 써서 굉장히 죄송한데 이렇게 현장에서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컬에서 시작하는 청년들은 지역과 상생한다고 합니다. 나만 잘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만 잘하는 기업 갖고는 대기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동네를 끼고 하는 사업은 대기업이랑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동네마다 생태계를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밀착한다는 거는 지역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상생이 키워드다. 공간 창업의 경우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거기에 지역성, 문화성을 접목하는데 요새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성수동 다운 가게를 해야 된다. 성수동 다운 상품을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희동이면 연희동다운, 행궁동이면 행궁동다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동네에서 우리 동네 다운 게 뭔지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동네 기반이 중요하다는 건 동네에 말씀하듯이 고객, 주민, 파트너, 협력업체 이렇게 서로 협업하는 문제를 만드시는데 그걸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동네의 랜드마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동네 중심 가게가 뭐 건축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뭐 하든 유동인구를 많이 창출하는 중심 가게가 되셔서 문화적인 중심지가 되셔야 된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젊은 사람들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앵커 스토어를 창업한 사례를 쭉 이렇게 리스트를 해드렸어요. 이게 보시면 저는 보통 로컬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만 플랫폼이 아니고 사람과 돈을 모으는 플랫폼이 아니고 공간에서도 동네 중심지가 되는 사람이 모여서 사람들이 와서 내 공간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냥 수수료만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복합 문화 공간, 뭐 마이크로타운, 커뮤니티 호텔, 로컬 편집샵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로컬 플랫폼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하는 기업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 잡지를 시작했어요. 제주 잡지 그 매거진 인을 창업한 제주상해 그리고 아는 동네 잡지를 발간하는 어반플레이. 이 기업들이 이제 동네 잡지를 운영하다 보면 동네에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알잖아요. 그럼 이걸 한 군데 모으고 싶어요. 그래서 로컬 편집샵을 열고 로컬 편집샵을 운영하다 보면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직접 자기네들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잡지에서 편집샵 그리고 편집샵에서 제조업으로 넘어가는 게 어떤 요새 젊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리고 지금 실천하는 새로운 유형의 로컬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동네 전체를 개발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어반플레이 같은 경우는 연희동에 로컬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8개 가게를 운영합니다. 다양한 콘텐츠에. 그리고 부산 영도의 RTBP 같은 기업은 우리가 원하는 공간은 다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또 주거시설, 상업시설, 그리고 일자리까지 직접 창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를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동네 경제에서 앞서가는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동네에서 공간 차별성으로 잘 해왔어요. 왜냐하면 보통 동네 경제가 강한 데를 보면 건축 자원이 다른 한옥마을, 단독주택지역, 그리고 뭐 일본식 건물이 많거나 아니면 뭐 오래된 건물이 많거나 공간 기반으로 성장해 왔는데 이런 골목 사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콘텐츠가 필요한데 그 콘텐츠를 다양한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있으셔야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음식점을 하시면 음식이 콘텐츠인데 음식점 안에서도 문화를 소비하게 하려면 일단 우리 그 공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뭐 굿즈라든가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한다 해도 단지 음식점만 판다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여러 업종을 한 공간에서 운영하면서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죠. 그걸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매장이 어떻게 보면 복합 문화 공간이 되고 있어요. 뭐 옷가게에서도 카페하고 옷가게에도 책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콘텐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생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내가 제 강연을 듣고 그럼 나도 그럼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하셨을 때 어딜 가야 되는지. 그러면 물론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지만 각 지역마다 이제 장인대학이라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뭘 가르치느냐 하면 공간, 커뮤니티, 콘텐츠 기억을 교육합니다.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공간, 커뮤니티,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경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축을 공부했거나 디자인을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장인대학이라고 하는데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캠페인을 했더니 전국 곳곳에 이런 장인대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소 창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청년 창업을 일단 장소부터 정해준 다음에 당신이 여기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 제안해서 합격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콘텐츠나 공간 기획을 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모델은 기존 장인의 크리에이터를 매치해 줍니다. 그래서 기존 장인 브랜드 리브랜딩 하는 거죠. 젊은 소비자 취향에 맞게끔. 그럼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장인대학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동네에 장인대학 하나 만드시고 아니면 없으면 지자체 아니면 주민 협의회라든가 상인회에서 한번 만드시는 게 저는 여러분들 동네 경제를 어떻게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동네 상권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제주가 가장 성공적인 모델인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유휴공간, 비어있는 공간이나 그리고 관심 있는 건물주를 섭외해서 공간을 7, 8개 확보를 하면 거기에서 창업할 젊은 창업자들 모집해서 훈련을 시켜서 투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인대학이 앞으로 동네 경제, 생활권 도시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 동네 경제의 미래 그리고 지금 동네 상권에서 지금 활동하신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으실지 제가 그동안의 어떤 그 트렌드를 통해서 골목길 로컬 라이프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골목길 로컬 라이프스타일 트렌드가 우리 동네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는데 여기에 많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 그리고 공간 기획이 키워드입니다. 공간 그리고 디지털 양축으로 동네의 중심 가게가 되시기를 제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